자, 오늘 강의에서는 반도체 실리콘 소재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전하를 띌 수 있는 이 캐리어니까 뭔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하를 띠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캐리어는 실리콘 반도체 안에 딱 두 개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두 개. 배웠잖아. 움직일 수 있고 전자를 띤 캐리어, 전자 또 예, 홀, 일렉트론 홀입니다. 웬만하면 영어로 다 단어들을 익히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바꾸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학문 자체가 다 글로벌하고 모두 공통의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불안하다 이거. 왜 자꾸 일렉트론과 홀 두 개가 네, 모바일 차지드 한 파티클들이 됩니다. 네. 그 두 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챕터 3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세 가지 중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캐리어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 2, 3, 요 순서대로 공부할 겁니다. 뭐 공부해 보면 1이 제일 양이 많고요. 2는 금방 끝나고요. 3번은 새로운 거라서 좀 어려워서 합시다. 그래서 1, 2, 3 순서로 쭉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읽어보면 드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자동차 경주를 경기를 게임 같은 거 온라인 게임도 좋고요. 읽어보면 드리프트를 뭐 어떻게 하면서 그냥 자동차가 타이어가 끼익 하면서 도는 그런 걸 드리프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자어로 좀 바꿔보면 뭔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서 이동하는 거를 드리프트 한다라고 합니다. 그 플로우의 개념 중에 좀 더 하위 개념으로 드리프트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움직임입니다. 당연히 모션이 나왔기 때문에 모바일의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의 움직임인데 그 뒤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 하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느냐? 전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장 없으면 절대로 드리프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기장이 없으면 드리프트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장이 뭡니까?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기장은 단위로 볼트 퍼 센티미터이니 단위 길이당 전압의 차이입니다. 그 말은 특정 A 영역과 B 영역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차만 주면 난 이 마이너스라는 말도 웬만하면 안 쓰고 싶습니다. 더 높은 전압과 더 낮은 전압이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은 사람들이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0이라는 걸 기준으로 높으면 양수, 낮으면 음수라고 했을 뿐이지 전압의 차이라는 컨셉에서는 더 높은 양수와 좀 덜 높은 양수도 전압차는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더 놀라운 거는 전압차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왜? 더 낮은 놈을 그냥 0볼트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 0의 기준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쪽 회로에서는 1볼트가 실제로 0으로 잡고 뭐 생각 전압차를 다 계산하고요. 저쪽 회로에 가면 마이너스 1볼트를 0이라 잡고 또 전압차를 다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서킷 수업이나 디바이스 수업을 들을 때 뭐 전압을 얼마를 인가했습니다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전압차를 주는 거고 그 전압차는 내가 임의로 정한 건 내 멋대로 지 멋대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임의로 정한 전압 0을 기준으로 높냐 낮냐의 컨셉입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값을 쓰다 보니 양과 음으로 쓰면 계산이 편한 이점들이 생깁니다. 이게 숫자 0이 나오기 시작하면 꽤 연산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전압이란 전압 차이고 전압의 차이는 꼭 양음은 아니다. 근데 개념을 편안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좀 양과 음으로 전압차를 설명하는 게 하나의 컨셉인 거지. 양음 뭐 이것만이 전압차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전압차가 존재하면 델타 V라고 하겠죠. 이쪽을 뭐 VA라고 하고 여기를 VB라고 하면 VA와 VB 지역의 전압의 차이를 뭐 델타 V라고 합시다. 전압의 변화량. 근데 이거를 A 지역과 B 지역 사이 거리를 D라고 하면 이 델타 V를 D로 나누었을 때 A 지역과 B 지역 요 내부에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 컨셉은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 약간 떨어뜨려서 내가 뭐 최대한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 높이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질량이 M1이고 지구의 질량이 M2예요. 그러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그게 만유인력이죠. 이 두 개 사이에 질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물체 사이에는 중력장이 존재합니다.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그래비티. 이 그래비티 포스가 있는 그 영역을 중력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내 몸 M1과 지구 M2 사이에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더와서 M3가 있으면 이 질량을 가진 M3라는 친구는 중력을 받아서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다만 지구가 워낙 무거워서 지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이 전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두 개의 지점에서 서로 다른 전압이 존재하면 그 사이에 전기장이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 전기장이 존재하고 그 전기장 안에 전하를 띠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입자가 있으면 그 녀석은 전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이 힘을 쿨롱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쿨롱의 힘을 받아서 얘는 플러스 전하면 아마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서 마이너스 전하면 플러스 전극을 향해서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하고 가속 운동을 하다가 진공 공간이 아닌 결정 구조 아니면 실리콘 원자에도 부딪히고 이온화된 불순물에도 부딪히고 전자끼리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이런 걸 스캐터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게 드리프트 쪽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디퓨전입니다. 나중에 이 챕터가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녹화해준 이 강의에 내가 지금 조금 전 1, 2분 전에 했던 말을 쭉 들으면서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저런 말들을 큰 그림에서 하셨구나를 꼭 다시 돌아와서 리뷰하기 바랍니다. 자, 디퓨전입니다. 디퓨전은 전기장 없어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디퓨전은 일어납니다. 그럼 디퓨전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니까 디퓨전 커런트는 전압을 안 주고도 만들어지네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디퓨전 현상이 뭐냐? 여기 나오는 대로 concentration gradient 또는 뭐 temperature gradient인데 실제로 이제 온도차,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그걸 전기 흐름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걸 이제 열전소자라고 합니다. 열과 전기를 같이 만들어내는 디바이스들도 있습니다. 한때 주목을 받다가 다 망했습니다. 이게 뭐 상용 IQ를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 concentration gradient는 농도차입니다. A 지역이 뭐 10에 20승, B 지역이 10에 15승 정도로 도핑이 되어 있으면 농도차 때문에 뭔가 전자나 홀의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션이라고 돼 있고 캐리어 대신 파티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차지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말은 전자 홀 이외에도 농도차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전류로 가려면 전하를 띄긴 띄어야 되겠죠. 전하를 띄지 않은 입자가 움직이긴 하죠. 근데 전류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류의 컨셉은 단위로 측정할 때 암페어고 쿨롱 퍼 초입니다. 1초당 몇 쿨롱이 휩쓸고 지나갔느냐인데 전하를 띄지 않으면 0쿨롱이니까 0암페어입니다.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은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 깁니다. 자, 그래서 챕터 3.1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는 입자로서 전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언급합니다. 여기 보면 왼쪽이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전자가 이동함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배터리를 껴서 플러스 마이너스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입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압의 차이를 주고 거기 내부에 전자를 하나 줬더니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형성된 전기장 안에서 전자가 힘을 받아서 마이너스 전하니까 플러스 좋아하겠죠. 인력을 받아서 왼쪽으로 당겨갑니다. 그때 받는 힘 F는 자기 자신이 가진 전하량, 전자 한 마리니까요. 마이너스 Q만 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가해진 전기장입니다. 여기 타이핑이 힘들어서 이 에너지 E로 쓰여져 있는데 요겁니다. 마이너스 Q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전기장 요거를 쓴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쿨롱이고 얘는 볼트 퍼 센티미터의 단위를 가집니다. 힘은 뉴턴의 단위일 거고요. 단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힘을 받으니까 전자도
저기 절대적인 질량 9.1 곱하기 10의 31승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니까요. 질량을 가지고 얘가 운동을 하니까 가속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우린 진공에서 뭐 D램이나 낸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안에서 전자나 홀의 움직임을 가지고 인류가 만들어내는 기억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넣잖아요. 그럼 실리콘 아니면 요 소재가 실리콘입니다. 우리 다 배웠던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실리콘입니다. 여기에 전자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주면 전기장이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럴 때 똑같은 힘을 받고 전자 하나고 전기장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가 가지는 질량이 있을 거고 가속도를 가질 텐데 여기 질량을 m 낫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질량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비바람이 치는 태풍이 부는 날에 우산 들고 밖에 나가 보세요. 화창한 날씨에 내가 우산 없이 걸어갈 때 내가 느끼는 체감하는 질량하고 내 등 뒤에서 시속 40m/s의 초대형 태풍이 와서 내 뒤에서 바람이 나를 밀어주기 시작할 때 내가 느끼는 유효한 내 체중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죠? 주변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 내가 느끼는 체중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효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 유효 질량은요, 앞에서 공부한 대로 결정 방향 100이냐 110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바뀌죠. 전자가 내가 100 방향으로 이동할 때 바라보는 단위 면적당 실리콘 원자의 밀도하고요. 110일 때 바라보는 실리콘 원자의 배치 모양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웨이퍼에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트랜지스터를 설계하느냐는 동일한 전압을 주고, 즉 동일한 배터리를 준 모바일 제품에서 반도체 칩이 소모하는 파워 컨섬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흐르는 전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반도체 디바이스를 만들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핀팻 같은 경우는 110 방향으로 주로 N타입 모스펫은 전류를 흘리고요. 게이트 오러라운드 FET라고 불리는 3차원 구조를 가진 나노시트 FET 계열들은 100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이 방향 때문에 지금 MBC FET 또는 GAA FET의 성능이 핀팻보다 다소간 떨어질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전자가 체감하는 질량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이렇게 위에다가 에스터리스크 키를 붙여서 이건 이제 전자라고 표현해서 n을 썼고요. 만약에 np 에스터리스크면 홀일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의 이펙티브 매스냐, 홀의 이펙티브 매스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갑시다. 그럼 그런 이펙티브 매스 도대체 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일렉트릭 필드 E가 있다라고 할 때 일렉트론과 홀은 쿨롱의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 엑셀러레이트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수식에서 그냥 그죠? 요 동그라미는 요거랑 같습니다라는 앞에 있는 수식을 가속도 A에 대해서 정리한 것밖에 없고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밑에 있는 테이블을 잘 봐주세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결정 재료 안에 절대 질량 대비 전자와 홀이 가지는 이펙티브 매스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1보다 작죠. 그래서 훨씬 가볍게 실리콘 내에서 전자나 홀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료별로 보세요. 절메니움 같은 경우는 더 작죠. 홀도 작고요. 그다음에 갈륨 알세나이드는 보면 전자의 경우는 정말로 작습니다. 홀은 상대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갈륨 알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뭔가 여기 전류를 흘리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공부를 더 해보기 시작하면 그 고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 유효 질량 값을 실제로 그 추정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모멘텀입니다. 운동량이라고 하죠. 질량과 그 속도의 곱. 이 에너지와 그 모멘텀을 K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E와 K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유효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움직이는 에너지니까 질량과 속도의 제곱, 운동 에너지로 표현이 될 거고 얘를 분자 분모의 m을 곱하면 이렇게 식이 바뀌니까 2m분의 k의 제곱이 됩니다. 결국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는 유효 질량에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안에서 어떤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전자가 유효하게 질량을 가지느냐는 에너지와 모멘텀의 관계를 이해하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일 심플한 걸 내가 지금 식으로 보여준 거고요.
파라볼릭한 관계죠. 에너지와 모멘텀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파라볼릭한 2차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요 커버처 두 번 미분한 값이 얼마냐? 요거 두 번 미분해 보세요. 에너지는 이 K 미분하면 n분의 k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날라가겠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요 공률이라고 하죠. 커버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미분의 미분값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걸 하면 질량의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커버처가 요렇게 나오냐, 요렇게 나오냐에 따라 유효 질량의 값이 무겁다, 가볍다를 구분할 수 있고 실제 실리콘 안에는 홀 같은 경우에 라이트 홀과 헤비 홀로 두 개의 타입으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여기서 그만합시다. 더 가지 맙시다. 자,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더멀 벨라시티에 대한 컨셉입니다. 근데 뭐 더멀 벨라시티가 뭡니까? 인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한 걸 보면 단위 부피당 전자가 뭐 많게는 10에 20승, 뭐 도핑 10에 16승 하면 전자의 농도는 10에 16승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개수가 너무 많죠. 조를 넘어서 뭐 천조, 경, 뭐 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단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전자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입니다. 이건 이제 화학 시간에 나오는 기체가 덩어리잖아요. 분자들의 모임이죠. 근데 운동량이 활발하니까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죠, 기체는. 근데 그때 그 기체 안에 얼마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을까 해서 이상기체 방정식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온도가 중요한 그 변수였죠.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 이 기체 덩어리들이 가지는 에너지의 값을 뭐 알아봤더니 과학자들이 2분의 3 kT더라.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할 겁니다.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결정 구조 안에 전자라는 건 마치 가스 입자처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실리콘 원자하고도 부딪히고 난리를 치고 있는 마치 기체 상태의 환경과 비슷해서 온도의 값만 알면 2분의 3 kT를 줄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10의 20승계 단위 부피당 정도의 전자가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 값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분의 3 kT라고 했고 그거를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2분의 1 유효 질량 곱하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래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전자의 평균적인 속도, 이건 결국 외부에 오는 더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300켈빈 2분의 1 MV 제곱으로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멀 벨라시티에 대해서 정리한 요 이퀘이션에서 VTH는 하고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값을 넣습니다. 이때 이제 유효 질량의 개념이 들어가죠. 0.26의 절대 질량값, 절대 질량입니다. 곱하고 나머지 3KT, KT는 0.026 일렉트론 볼트인데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죠. 원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 단위인데 줄인데 어떻게 변환하지? 요 일렉트론 하나의 단위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외우실 겁니다.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입니다. 볼트는 전압차입니다. 달라요. E가 하나 있냐 없냐가 물리적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숫자 넣고 계산하면 뭐 대충 항상 디바이스 하시는 분들은 이 거리를 센티미터 많이 쓰니까요. 속도도 센티미터 per 세컨 해보면 한 2.3 곱하기 10의 7승이잖아요. 0.3 날리고 2천만 센티미터 per 세컨입니다. 느낌이 오죠? 2천.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습니다. 땅을 잘 잡았어. 실리콘 안에서 300켈빈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2천만 센티미터. 만이 얼마 이게 한국말로 하면 그것만 온리 온리 2천이야. 2천이 터가 좋아요. 반도체하기 좋은 땅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 외우기 좋으라고 내가 이 설명한 겁니다. 2천만입니다. 저렇게 빠른 속도로 반도체 내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구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하라고요. 그냥 빠르네요. 뜨겁네요. 이렇게 하지 마요. 공학을 전공하고 싶으면 하고 있지만 이미 숫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숫자에 익숙하라는 게 수학을 잘해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할 때 이게 몇 도에서 몇 개가 몇 센티미터 퍼 세컨으로 뭐 어떻게 가느냐를 좀 숫자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 살아가는 이 뭔가 개념을 잡는데 항상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그다음 캐리어 스캐터링 쪽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그 실리콘 안에서요. 이 레티스라고 표현했는데 실리콘 레티스가 실리콘 크리스탈입니다.
그러니까 레티스라는 단어가 저기 격자이고 그게 우리 강의실에 책상 배치된 것도 격자죠. 이렇게 가로 세로로 정확하게 몇 콤마 몇에 책상 의자가 있듯이 실리콘 레티스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자니까 그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아니라 프리 일렉트론입니다. 걔랑 그다음에 레티스 안에 있는 박혀 있는 원자들이 이 실리콘이에요. 물론 도핑이 좀 진하게 돼 있으면 실리콘 플러스 도펀트 애텀까지 포함한 컨셉이고요. 얘네들은 항상 랜덤 더블 모션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켈빈이 아닌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 에너지 때문에 임의로 막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리콘 원자도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떠올려 보면 그 뭐 코너 엣지 쪽에 하나 박혀 있잖아요. 그놈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덜덜덜덜 떨리면서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자도 뭐 전자는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럴 때 여기 슬라이드 제목이 얘기하듯이 스캐터링이니까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실리콘 원자하고 부딪힐 테니까 그 이벤트를 스캐터링 된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거기서 여기 읽어 일렉트론들은 만들어낸대요. 빈번한 충돌들을 누구랑요? 진동하는 원자 이게 실리콘 원자입니다. 요건 이제 어려운 말로 포논이라고 합니다. 바이브레이팅하는 실리콘 애텀들을 포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실리콘만 다루지 않으니까 뭐 절메니움도 좋고 뭐도 좋으니 다 격자 구조를 가진 결정 재료 안에서 그 결정 재료를 구성하는 원자가 외부 열 에너지 때문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거 그 자체를 포논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포논하고 포톤하고 완전히 달라요.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요. 포논은 바이브레이팅 애텀이고 포톤은 그 빛이에요. 빛 덩어리.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옵니다. 할 때 그 빛 덩어리를 광자 한국말로 포톤입니다. 이거 완전 다른 컨셉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런 포논하고 일렉트론이 부딪히는 걸 포논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뭐 책에 따라서 레티스 스캐터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포논 스캐터링이 훨씬 널리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온도에 따라서 포논 스캐터링은 어떻게 될까? 즉, 온도가 증가하면 포논 스캐터링은 늘어날까, 줄어들까를 상상해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뭐, 열을 많이 받으니까 실리콘 원자가 훨씬 더 많이 진동하게 될 거고, 진동을 많이 하면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전자 입장에서는 쟤랑 안 부딪히고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어떻게든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포논 스캐터링은 더 자주 일어날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포논 스캐터링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increases with increasing temperature라고 써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메커니즘을 봅시다. 얘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 둘. 첫 번째는 디플렉션이니까 뭔가 궤도가 뒤틀어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냐면 이온화된 불순물 때문입니다. 그냥 불순물도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불순물은 들어가면 그냥 fully ionization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온화되었으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포논하고는 다른 겁니다. 포논은 실리콘은 중성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움직임만 있는 거죠. 그게 전자랑 부딪히는 거고 이온화된 불순물은 얘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더 큰 역할을 하는 건 얘는 전하를 띠고 있어서 주변의 전자를 쿨롱의 힘으로 끌어당기거나 또는 밀쳐냅니다. 그게 메커니즘상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온화된 임퓨리티들하고 전자가 부딪히는 걸 뭐 임퓨리티 스캐터링 짧게 표현하면 제대로 설명하면 마이너스 임퓨리티 스캐터링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슬라이드에 어딘가 뒤에 다시 나오면 또 자세히 얘기합시다. 다음 세 번째는 전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전자 지네들끼리도 부딪힙니다. 그래서 캐리어 스캐터링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캐리어 스캐터링 세 가지 포논 스캐터링, 인터넷 스캐터링, 캐리어 스캐터링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배운 이 스캐터링 종류는요. 온이죠, 온이. 언제만 유효하냐면 고농도일 때입니다. 이 고농도의 컨셉은 지난 시간에 헤비 리독드가 뭐냐, 디제너레이티드 리독드가 뭐냐 뭐 이렇게 설명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10에 18승 이상 도핑이 되면 이 캐리어 스캐터링 이벤트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고농도가 아닐 때는 캐리어 스캐터링은 다른 스캐터링, 즉 포논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비해서 비할 바가 안 돼서 무시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 있죠. No electric field가 apply 됐다는 건 전압차를 안 준 거고 그럼 전기장이 없는 거고 전기장이 없는 곳에서 전류가 안 흐르겠죠. 전압을 안 걸어줬는데 전류가 흐르면
찾아오세요. 우리 같이 노벨 물리학상 받으러 갑시다. 전압을 안 줬는데 전류가 흐르면 진짜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기술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걸 찾지는 못했고요. 전압을 안 줬으니 전기장이 없고 그 결과 요겁니다. net current는 제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세요. 전압을 안 줘도 외부의 열 에너지 때문에 전자는 움직이고 있죠.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총 순수한 전류값은 0이라고 합니까? 이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드리프트 전류만 생각하면 아 이거 뭐 뭔가 외부 열 에너지 때문에 뭔가 전압이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데요. 실제 현상은 전압을 안 주면 전기장이 없고 그 결과 net current는 없습니다. 이 말은 내부에 전류를 구성하는 성분 1번부터 n번까지가 있다라고 할 때 지네들끼리 각각은 전류값을 가질지언정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인생에도 그런 게 녹아있죠. 뭘 잘하면 딴 걸 또 못하고 신은 항상 공평하다고 누구 학생이 뭘 잘하면 뭘 못하게 또 만들어뒀습니다. 뭐 그런 컨셉에서 외부에서 뭔가 특별한 전압을 주지 않으면 내부의 전류는 토탈 전류는 없습니다. 오케이. 에어 드리프트. 네. 우리 한 30분 열심히 떠들었으니까요. 잠깐만 한 쉬었다가 합니다. 자, 잠깐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로 또 가보겠습니다. 캐리어 드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어플라이드 인가되었습니다. 반도체 재료예요. 일렉트릭 필드는 왜 생기냐면 요 E.G는 for example입니다.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 때문에 전기장을 실리콘에 인가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움직일 수 있으면서 전하를 띤 캐리어들이니까 전자 아니면 홀입니다. 뭐 N타입이건 P타입 반도체건 전자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홀들이 뭘 할 거냐면 가속될 겁니다. 뭐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하냐면 정전기력 때문입니다. Electrostatic force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포스는 네, 어디 위에 올라타서 뭐 이렇게 얹혀진다, 부가되다 뭐 이런 겁니다. 어디 위에 얹혀지냐면 조금 전에 배웠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300켈빈에 노출되면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그 평균 운동 에너지, 그 더멀 벨라시티가 2천만 센티미터 퍼 세컨이라고 직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런 운동에 엎어서 이 힘이 가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여기 전방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전기장, 여기 전기장입니다. 에너지 아니에요.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진 환경이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 이 수업에서는요, 전기장은 원래는 3차원 공간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x, y, g 벡터로 따지면 x, y, g 성분을 다 가지고 풀어내야 됩니다. 이 일렉트릭 필드는 뭐 굳이 쓰자면 상수 A에다가 X, B에 Y, C에 G 방향으로 해서 벡터를 써내야 될 겁니다. 또는 난 전자기학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극좌표계라고 폴러 코or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3차원 공간의 한 지점의 적입니다라고 할 때, 자, 내가 서 있는 데를 원점이라고 하면 저 지점까지 X축으로 얼마 가고 Y축으로 얼마 가고 G축으로 얼마 가면 그 지점은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내가 있는 원점에서 저 지점까지 직선 거리를 계산하고요. 그 점에서 XY 평면으로 내렸을 때 그 각도가 얼마인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내 머리 꼭대기 위에 G축에서 저 지점까지 내려가는, 이 설명 잘못했다. 다시요. 저 지점에서 내 원점까지 직선 거리하고요. 그게 요거 R입니다. R. 이 레이디어스 할 때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내 오른쪽 팔 X축에서 저 지점까지 몇 도를 비틀어야 그 지점이 XY 평면하고 만나느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타고요. 그 다음에 내 머리 위에서 저 지점까지 몇 도를 비틀어 내려가면 저 지점을 타겟팅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파이입니다. 그래서 R 세타 파이 이 세 가지 값도 XYG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미적분학 책들 캘큘러스라고 되어 있는 서적들을 보면 XYG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의 특정 지점 표현하는 좌표계를 어,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좌표계로 바꾸는 과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인, 코사인, 상관함수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전기장을 엄밀히 정의하려면 3차원 공간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얘는 위아래, 앞, 뒤, 좌우 이렇게 뻗어 나간다고요, 전기장이. 그래서 원래는 3차원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저걸 다루는 순간 나는 반도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겁나 어렵네. 그만하자. 때려치자.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저 어디다 써요 하면 실제 반도체 공장에 D램 설계할 때 전기장의 3차원 공간 분포에 대해서 뭐 봐야 되는 엔지니어도 있지만 안 보는 엔지니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 어려운 걸 해야 되나? 그건 전기 자기학 수업에 맡기고 우리 수업은 반도체 물리 현상 그 자체에 더 포커싱하기 위해서 1차원 공간만 할 겁니다. X 방향. 전자가 움직인다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근데 당연히 앞뒤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는데 그런 움직임까지 다 모사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인가되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면 전자는 플러스 전극을 향해서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것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내 종이 위에다 그리다 보니까 그 위아래도 움직임을 좀 넣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원래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 방향성이 없죠. 네. 내가 지금 화살표로 막 그리고 있는데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텐데 요런 놈을 전기장 안에다 딱 넣으니까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왼쪽으로 가죠. 요 느낌이에요. 그게 슈퍼 임포즈 된다는 의미입니다. 랜덤한 모션들이 있는데 그래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긴 가요. 우리 인생도 이렇죠. 뭔가 업고 있고 다운도 있고, 그죠? 아마 요즘에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거 보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내리는 거하고요. 요런 도로가 있는데 자동차가 가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는 곳에서 자동차가 훨씬 빨리 도착 지점까지 도착합니다. 물리학에도 숨어 있는 인생 철학인데 우여곡절이 많고 업다운이 많은 사람일수록 훨씬 빠르게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탄하게 늘 내신 1등급 받고 늘 수학 1등급 받고 늘 영어 잘했던 학생보다는 수학이 좀 부족해서 맨날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학생이 대학에 오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진짜로. 진짜 인생도 그렇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하는데 잘 안 되고 부딪히지만 그 역경을 딛고 막 새로 도전하는 구성원은 결국 가장 최연소 임원도 달고 빠르게 성장해 나갑니다. 인생이 저런 물체 운동에도 숨어 있습니다. 요 우리 전자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평탄하게 쭉 플러스로 그냥 X 방향으로 충돌 없이 스캐터링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실제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게 미친 듯이 뒤로 빠꾸 할 때도 있고요.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못 가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저 플러스 정거장에 쭉 달려갑니다. 이게 드리프트 현상에서 본 간단한 인생의 철학이고, 요런 것을 머릿속에 잘 넣어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영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콤마를 읽으면 여기 전자들은요, 결국은 움직인다라고 할 때 무브라는 영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드디어 드리프트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서 막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드리프트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전기장 반대 방향이겠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떴으니까요. 이런 일렉트론이 드리프트 되는 거 전기장 하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전류의 흐름 하여튼 전하를 띈 입자가 무브먼트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무브의 중요한 단어는 net 무브먼트입니다. 유효한 어떤 일관된 방향의 움직임이어야 됩니다. 그냥 움직인다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온 300켈빈에서 전하 반가하고 랜덤하게 전자가 움직일 때 그럼 그 전자가 전류를 흘리느냐? 우리는 그걸 전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류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net한 무브먼트 순수한 어떤 더하기 빼기, 앞뒤, 빠꾸하고 다시 앞으로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실리콘 안에서 말이지. 이 스캐터링 이벤트가 있죠. 세 가지 있다고 했죠. 포논, 임퓨리티, 캐리어 스캐터링. 그런 녀석들 때문에 결국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들은요, 이 달성할 수가 없어요. 등가속 운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어,
그러니까 충돌하고 안 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스턴트한 액셀러레이션을 달성을 못하지만 이 전자들은요, 이 반도체 안에 있는 이 전자들은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쿼자이 클래시컬한 파티클이다. 이 파티클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 파티클이 어떤 파티클이냐면 움직이고 있대요. 일정한 평균 벨라시티인데 여기 드디어 그 단어가 나옵니다. 드리프트 벨라시티야. 이 드리프트 현상이니까. 그래서 평균적인 드리프트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로 쳐다봐도 된다. 뷰드.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도 되니까 이런 컨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야, 그럼 반도체가 저기 반도체 안에서 전자들이 막 갈 때마다 충돌나고 또 충돌나고 하는데 충돌을 한다는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게 그렇죠. 여기 고대 중앙광장에서 걸어가다가 누구랑 꽉 부딪혀요. 부딪히는 그 찰나의 순간에는 내 속도는 0이에요, 0. 그래서 속도가 0이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질량을 곱해도 0일 테니 아, 이게 운동량 K값 이거 0이네. 그래서 내가 0이 아닐 때는 운동량도 0이 아니었는데 충돌 때문에 운동량의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전자가 가진 자기의 모멘텀을 잃어버린다라고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매번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생기는 이벤트입니다. 그때 이 운동량을 일단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여기 드리프트 현상을 놓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M 에스터리스크의 VD입니다. 그 다음 충돌과 충돌 사이입니다. 그렇죠. 충돌이 한번 일어나면 모멘텀이 빵. 또 다음 충돌에는 모멘텀 빵. 하지만 충돌하고 충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고민해 보면 전기장이 있고 힘 받아서 가속 운동하니까 속도가 0이 아닐 거고 모멘텀이 생기겠죠. 모멘텀을 생긴다, 얻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얼만큼의 모멘텀을 얻지를 생각하며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요. 단위를 생각해 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센티미터 퍼 세컨입니다. 이거를요, 단위를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초를 제곱을 하고 초를 이렇게 하나 곱하고요. 그럼 똑같죠? 그다음에 이 앞부분만 보면 이게 킬로그램은 질량이고 위에는 가속도죠.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느냐를 보니까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m 곱하기 v라는 모멘텀의 물리량은 내가 분자 분모의 세컨드만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여기 제곱하고 위에 남겨놨어요. 요 잠깐 남겨놓은 건 옆으로 좀 치워놓고요. 앞에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에요. 근데 이 컨셉이 바로 힘이죠. 단위로 뉴턴이죠. 그래서 힘, MV, 모멘텀은 힘에다가 뒤에 시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 질량 곱하기 속도네.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그 충돌하고 충돌 사이에는 가속도가 얼마인지는 알진 모르겠지만 내가 가한 전기장 때문에 전기장에다가 단위 전하량을 곱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이 힘을 받겠죠. 충돌하고 충돌 사이에서는. 그리고 나서 시간의 개념은 뭐지를 생각하면 충돌 1번이 일어나고 2번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야, 2번에서 3번 충돌 갈 때 시간하고 3번에서 4번 충돌할 때 시간하고 다 다를 텐데 그럼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충돌 간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걸 그래서 사람들이 충돌 간 평균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충돌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겠지만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은 계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요 타우 MN입니다. 이게 이제 M이 네, 평균의 개념이고 N은 전자 뜻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타우의 MP면은 홀의 평균 충돌 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충돌 간의 전자가 운동량을 얻는다라는 거는 힘과 시간의 개념인데 이 시간의 개념은 요 충돌 간 평균 시간으로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이 나오죠. 마이너스 Q 일렉트릭 필드의 타우 MN입니다. 분명히 여기 두 번째 줄에 쓴 이 2번 방정식하고 첫 번째 줄에 쓴 1번 방정식은 잃어버린 운동량은 1번이고 얻는 운동량은 2번이니까 우리 늘 배웠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떠올리면 1번과 2번의 물리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1번과 2번이 같다라고 하고 속도에 대해서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측정을 해본 거예요. 전기장을 주고요.
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상관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요 기울기 값을 뭐라고 할까인데 여기 보세요. 요 관계입니다. 일렉트릭 필드하고 요 비례상수를 뮤 n이라고 하고요. 이 뮤 n의 실체를 사람들이 분석해봤더니 요 q하고 타우 mn하고 나누기 mn 에스터리스크입니다. 요 밑에 한번 정리돼 있죠. 이렇게 하고 요 비례상수를 전자의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모빌리티는 요즘에 현대차 그룹에서 많이 쓰죠. 모빌리티 뭐 인간의 모빌리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고 하고 막 모빌리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 모빌리티의 컨셉은 요 그래프에서 다 담겨 있습니다. 센티미터 퍼 세컨으로 표현되는 속도랑 볼트 퍼 센티미터로 단위로 측정되는 전기장, 그 기울기 값이 변하다. 내가 전기장을 세게 가해주면 당연히 그 전기장 안에 들어있는 전하를 띤 입자는 쿨롱의 힘을 더 받겠죠. F는 마이너스 Q이니까. 더 힘 받으면 가속 운동 더 많이 하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비례 관계입니다. VD와 일렉트릭 필드는 비례 관계예요. 그 비례의 정도가 어떤 실리콘 소재냐, 도핑의 농도가 어떻느냐에 따라 이 기울기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개별 실리콘 소재마다 모빌리티 값이 얼마다. 농도가 얼마일 때는 모빌리티 값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확장시킬 겁니다. 근데 이런 모빌리티를 결정하는 핵심 컨셉은 유효 질량과 그다음 충돌 간 평균 시간입니다. 이 두 개의 물리량을 제어하면 모빌리티 값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게 반도체 기술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미 22년 전 일입니다. 2003년에 인텔이 뭐 실제 연구개발 시작한 건 그로부터 5년을 더 줘야 될 테니까 거의 뭐 한 30년 전쯤에 인텔 엔지니어들이 아, 실리콘 원자 사이의 거리는 레티스 컨스턴트 0.543 나노미터라고 했는데 그 간격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포논 스캐터링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충돌간 평균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빌리티 값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물질 A와 물질 B 사이에는 동일한 열이 인가됐을 때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 뭐 얼굴 세수만 해봐요. 비누칠하고. 피부 당겨가지고 막 로션 바르고 싶잖아요. 이게 물이 가지는 열팽창 계수랑 피부가 가진 열팽창 계수가 다른 물질을 묻혀놓으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피부에 있는 센서들이 우리 뇌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똑같은 원리를 그래서 반도체 공정 기술에 썼습니다. N형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시즐이라고요. 채널 애칭 스탑 레이어라고 나이트라이드 계열의 물질들을 이불 덮듯이 트랜지스터 위에 툭 덮은 다음에 열을 가해서 실리콘 원자 간격을 늘립니다. 그렇게 하면 전자의 이동도는 꽤 많이 올라갑니다. 뭐 조건에 따라 다양한데 뭐 5%, 20% 이렇게 막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전압을 줬는데 전류를 더 흘릴 수 있다는 얘기. 달리 얘기하면 저항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홀은 좀 컨셉이 달라요. 항상 요 이제 반도체 공부하다 보면 참 재미난 일인데 전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하고 정반대로 뒤집으면 홀에게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도요. 원자간 거리를 늘리면 전자한테 도움이 되는데 홀은 어떻게 되냐? 원자간 거리를 줄이면 좁히면 홀이 더 잘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약간은 이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안 맞아요. 아니 뭐 좁으면 뭐 홀이건 일렉트론이건 다 캐리어 입자인데 뭐 넓어야 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하고 그나마 비슷한 게 전자의 움직임이고요. 홀은 뭐 정반대다. 이렇게 하고 이해하면 웬만한 현상들이 좀 머리에 빨리빨리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요 모빌리티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네. 속도와 전기장의 비례관계에서부터 유추한 개념이고 이 일렉트론 모빌리티는 향후 이제 이 우리 학생들 중에 디바이스를 설계하는 일들을 나중에 담당하게 되면 모빌리티를 어떻게 키우지? 맨날 그게 자기의 주 업무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빌리티를 향상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홀은 뭐, 네, 시밀러리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저자가 참 게을러가지고 더 글쓰기 싫어가지고 하나 얘기해줬으면 두 번째도 좀 상세하게 풀어주면 좋은데 안 풀어주고 유사하게 말이지 이것도 이래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비엘의 책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뭐 자세하게 전자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고 전자 대신 홀로 뒤집으면 말이지 요 유질량 바꾸고요. 요 모빌리티 표기법도 여기 홀이니까 P라고 바꾸고요. 뭐 이 나머지도 거의 뭐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하고 홀 모빌리티 정의하고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전자나 홀의 모빌리티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실리콘 물질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보면 실리콘은 전자의 경우에 홀의 경우에 이 정도 값을 가집니다. 그 값을 이해하기 전에 단위를 한 번 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빌리티의 단위를 잘들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걸 암기를 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볼트 곱하기 세컨드 이렇게 외워도 되겠지만 모빌리티란 뭐지를 떠올려 보면 드리프트 벨라시티 속도를 전기장으로 나눈 거니까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물리량 단위는 얼마든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문을 쓰게 되는 대학원에 올라가면 이런 거 논문에 이제 센티미터 퍼 볼트 쓰고 오타를 내는 거죠. 오타. 이제 부끄러운 일이니까 오타 내지 않게 잘 기억을 하고요. 실리콘 1400 홀은 뭐 한 500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한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전자가 훨씬 동일한 전압 환경 하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끼리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절메니움 보면 다 좋죠? 네.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실리콘보다 절메니움 저렇게 전자나 홀의 이동도가 좋은데 왜 절메니움으로 반도체 칩 안 만들고 다 실리콘만 만듭니까? 모빌리티 관점에서는 절메니움을 도입하는 게 좋죠. 실제로 반도체 기술 개발 역사를 보면 인텔이 실리콘을 하기 전에 1960년 정도, 59년 요럴 때 절메니움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겠지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인데 요 SiO2라고 하는 산화막 절연체하고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세미컨덕터 요 사이 계면에 이 분자가 서로 다르니까 결함이 생깁니다. 원자간 결합이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옥사이드를 절메니움을 산화한 거하고 밑에 절메니움을 깔았을 때 여기 계면의 특성을 생각하면 Si랑 SiO2 계면 특성이 100배 이상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절메니움 옥사이드는 볼러타일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실험실에서 만들잖아요. 쑥 하고 다 날아갑니다. 증발됩니다. 알코올 솜 이렇게 피부에 묻히고 나면 시원해지다가 알코올 다 날아가듯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절메니움을 양산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리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갈륨 ар세나이드, 인듐 ар세나이드도 보면 뭐 홀이나 뭐 일렉트론의 모빌리티 값 보면 뭐 실리콘보다 월등히 좋죠. 그래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논문들을 보게 될 때 갈륨 ар세나이드 기반의 트랜지스터들과 인듐 ар세나이드 트랜지스터는 모빌리티가 좋다라는 것만 위주로 막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그 세상은 열리지 않았느냐? 돈이에요, 돈.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죠. 내가 돈 뭐 100억을 넣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이 그 이상 나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마켓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제 문제는 뭐 그냥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그냥 숫자만 넣는 거라.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얘기네요. 민프리 패스입니다. 저것도 뭐 번역을 굳이 하자면 평균, 민이죠. 프리, 자유죠. 패스, 뭐 거리, 뭐 평균 자유 거리. 근데 보통 이게 한자어로 된 거 보면 행정거리라고 돼 있는데요. 그 행정이 저기 주민센터의 그 행정 업무의 그 행정이 아니고요. 그 자동차 엔진에 나오는데요. 이게 가스, 가솔린을 넣으면 그 안에 점화 플러그에서 불이 착 튀어가지고 그 가솔린이 터져요. 그러면 힘이 빵 터지니까 폭발 그 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엔진의 이 6기통, 8기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운동을 이렇게 뭐지 저기 막 돌리면 이게 위아래 수직 낙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뭐 축들이 있어요. 엔진 내열 저기 내연기관 엔진 우리 저 창의관 3층에 가면 기계공학과에서 그 현대차 세타 엔진 전시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하면 뭐 움직여요. 그럴 때 이 이동하는 거리를 행정거리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아니 단어보다는 이제 영어로 외우세요. 민 프리패스입니다. 민 프리패스의 개념은 오늘 배운 얘기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그 2천만 센티미터 퍼 세커에다가요. 충돌 간의 평균 시간 있죠. 그래서 그걸 곱합니다. 그래서 더멀 벨라시티의 충돌 간 평균 시간을 곱해서 얻은 거리를 민 프리패스다라고 할 겁니다. 요 개념은 뭐 종종 등장하니까요. 개념이 뭔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서머리 한 번 더 읽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저기 캐리어 스캐터링 메커니즘 오늘 뭐 좀 다룬다고 다뤘는데
온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거고요. 임퓨리티 스캐터링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 온도 의존성 위주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핑에 따라서 또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되게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챕터 3의 3.1절의 꽃입니다.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전류값 계산하는 식을 쭉 전개할 겁니다. 식을 가르쳐 준다라는 건 시험 문제 내면 계산을 해보라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전기 전도도 컨셉이 나옵니다. 또는 첫 시간에 배운 리지스티비티의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 공부한 도핑의 농도, 그다음에 오늘 배운 모빌리티 이게 다 섞여서 어떤 반도체 재료의 리지스티비티가 얼마다. 이걸 가지고 저항이 몇 옴이다. 이런 계산까지 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음 시간에 쭉 한번 해보고 나면, 네, 정말 이 시험 문제 꼭 내는 거. 실리콘 소재의 왼쪽, 오른쪽에 전압차를 주면 전자가 움직이겠죠?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전자가 어떻게 굴러가 다니길래 우리가 1볼트 주면 저항이 1옴이면 전류 1암페어 흐른다는 거를 전자의 흐름으로 표현할 겁니다. 단순히 서킷 디자이너들이 하는 또는 고등학교 물리치에 하는 1옴이 있습니다. 양쪽에 1볼트 줬어요. 여기에 1암페어 흘러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짜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흘릴 반대로 가겠지? 움직일 텐데 그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이 그림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챕터 3.1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대단히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 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만나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